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북경에 도착을 했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곳은 북경의 뒷골목이라고 할 수 있죠. 후통이라고 하는 북경 뒷골목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잠시 묵기도 하는 이곳은 북경에 있는 미아오 후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사하번 양식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미아오 후통입니다. 자, 여기는 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원나라 때부터 만들어졌던 이 북경이라고 하는 도시의 뒷골목을 말하는 후통, 뒷골목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 뒷골목은 이 미아올이라고 하는 후통은 청나라 때 그런 여러 건축물들이 남아 있고, 이것도 사실은 양식은 청나라 때 양식 그대로가 일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안에 5호가 청나라 시대의 사하번 형태, 사하번이라고 하는 것은 4개가 모두 이렇게 막혀 있고 가운데 정원이 있는 형태인데요. 이 안에도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13호를 보면 북양군벌이었던 풍국장의 주택이 있고, 45호를 보면 청조의 제독 아문, 청나라의 제독의 그런 거처입니다. 한번 오늘 쭉 좀 돌아보시면서 아마도 이 근처에 있는 이 골목에 있는 다양한 청나라 때의 옛 거리를 보면서 북경의 정치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실까요? 고양이가 저를 좀 바라보고 있고, 고양이 모양이 있고, 커피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쓸 수도 있고요. 얘는 여기에 딱 바로 붙어 있네요. 사실은 이것이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실 앞바퀴가 하나 있고 뒤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모습입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부인이 살았던 데네요. 여기가 지금 여기를 보시면 완용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나라 말에 마지막 황제, 아마 기억하실 텐데 부이죠, 부이. 그 부이의 와이프입니다. 와이프였던 완용이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생가라고 하네요. 여기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골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아쉽게도 지금은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용고고. 나중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사진을 찾아봐야 되겠네. 마장면, 쪼장면. 이게 진짜 약간 옛날 맛이 어떤지, 사실은 이게 짜장면이 맛있는지를 직접 가서 보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쪼장면, 마장면 해서 라오베이징, 옛 북경에 여기가 아마 식당에 이렇게 있는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올드 베이징의 프라이 소스 누들스. 여기가 타고 배에서 발 내릴 수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로 좀 해놓은 거죠. 이렇게 딱 발 디디서 올라갈 수 있도록. 야, 여기서 사실은 딱 자전거 빌려서 이제 가면서 타고. 여기 설명서를 한번 보야 되겠다. 지금 이 거리는 우리나라 하면은 우얼호동, 위얼후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명대에 있었던 곳인데, 그때 명대에 우룡호동이라고 불렸던 그 이름이 있었고요. 청대에는 양황기, 8기의 양황기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쭉 보면 이 제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옛 거리, 그거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 그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실까요?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호수와도 같은 이 물길은 운하는 아닙니다. 운하는 아니지만 북경에 보았던 적수담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스샤하이라고 부르는 자금성 뒤에 있는 큰 호수와 그 자금성의 서쪽이죠. 북해공원, 베이하이 공園으로 그 물길을 쭉 연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뭐 스샤하이에서 배를 타고 쭉 이동해서 남쪽으로 가면 바로 자금성 옆에 있는 북해공원으로 연결이 되는 그 길이죠. 이 옥하는 여기 있는 설명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원나라의 통해하라고 하는 운하의 제일 북단에 있는 그 부분에 원나라의 수도였던, 이름이 대도죠. 대도의 옆에 흘러가던 그 대다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하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이 옥하는 대운하의 한 부분으로서 원나라의 그 유명한 그 토목 기술자이고 관리였던 곽수경이 1293년에 이 건설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해서 했고요. 이 옥하의 주요한 기능을 보면 조운입니다. 조운. 대운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미국을 운송하는 조운선이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대에는 통해하라고 불렸고, 명대 이후에는 옥하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요. 명대 이후에 조운이 점차적으로 조금 쇠락하면서 이 옥하 주변에는 사실은 많이 안 다녔는데, 이 조운이, 명대 이후에 조운이 점차적으로 쇠락했다는 것은 좀 틀린 말이고, 명대가 되면 제가 이제 강의에서 얘기할 거지만 북경에 있는 이 도성의 성곽을 만들면서 통해하가 성내로 들어오는 걸 차단해요. 물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점차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완전히 이제 쓸모없이 되다가 1956년에 옥하는 전부 다 완전히 그냥 파괴돼 버리고 소실돼 버렸어요. 그러던 것이 2006년에 다시 한번 북경의 옥하 역사 문화 회복 공정이 시작된 이후에 700년 전후 했던 그 옛날에 480m에 달하는 이 옥하길이 뚫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길이 바로 그 옥하의 그 길이 되겠습니다. 한번 옥하를 한번 보실까요? 담장이 있고, 그 담장 안쪽에 여러 가지 자연의 뭐 복이라든가 장수를 기원하는 것들이 그림이 있어요. 기운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하는 거죠. 아쉽게도 지금 여기는 잠겨 있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업원의 특징을 이 안에 볼 수가 있죠. 야, 이거 대저택이네요. 완전 대저택. 여기는 그 생태 환경, 요즘에는 중국도 이런 것을, 물길을 잘 생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호하호죠. 운하라든가 호수의 생태를 관리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 옥하라고 하는 것이 후문교에서부터 이 길을 약 0.5km죠. 폭이 약 7m 되는데 누가 책임을 맡고 있고 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물길이 아주 뭐 지저분한 건 아닙니다. 볼만합니다. 两个人多少钱呢？咱们呀、就是什么呀？要发票就贵，要发票一个人180，不要发票一部车150。150。对。一个小时。因为咱们的车属于合法纳税的。好的好的，明白的。我在哪里啊？现在在哪？在福祥。福祥。对。那个你那些景点。我们去。对，这么走。这么走多久吗？对。好的好的，我先吃以后，我再来吧。我把你送到地铁站来多好了。地铁站。拍拍给你介绍文光我先那边饭，我吃饭以后再。把你送过去啊，用完了把你送过去不行吗？
자, 오늘 드디어 북경에 와서 반드시 봐야 되는 북경의 대운하의 끝 종착지, 거기를 이제 찾았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수년 전에 10년 전에 왔을 때는 없던 거예요. 여기 보면 The Grand Canal, 중국 다윈허, 그래서 중국의 대운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운더리 마커라고 돼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대운하가 2014년에 등재가 됐거든요. 아마 그때 되면서 바로 이곳에 이것이 그 남쪽의 항주에서부터 수많은 배들이 조은선이 와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바로 이곳입니다. 원나라 때에 이곳에 적수담 찌슈에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배들이 왔던 자리가 보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바로 저기 이제 저 뒤편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바로 많은 그 배들이 왕래했던 곳이고, 그때의 원나라 때의 여러 유적들이 지금 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던 대운하의 제일 북단인데요. 그 북단에 들어와서 배들이 지나가는 이곳에 원나라 때 만들었던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바로 후문교라고 하는 다리인데요.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이 다리가 묻혀 있었어요. 발견되지 않다가 200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양들은 저 다리 위에 있는 약간의 동물, 사자 모양 같기도 하고 한 점 모양이 좀 보이시죠? 이제 바로 저것이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저기에 있는 이것과 여기 있는 바로 동물 문양의 돌입니다. 이른바 이것을 그러니까 진수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진수석이죠. 진수, 쩐슈이, 물의 힘을 누르는 그것입니다. 한번 이제 가까이 가서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있는 이 진수묘를 보시면 이무기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하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손으로 지금 뭔가 작은 또 다른 이무기를, 작은 개구리 같은 걸 잡고 있죠. 이 모습들, 저쪽에 조금 더 모습을 저기로 한번 비춰주시면 저 끝에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동일한 모습입니다. 저것이 바로 다 원나라 때 만들어졌던 그 진수. 이 물이 저 넘치지 않도록, 이 물이 조금 더 안전하게 흘러서 운하를 왕래하는 배들이, 조은선들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온 배가 이쪽을 통해서 들어와서 바로 저쪽을 통해서 쭉 갑니다. 바로 저쪽을 보면 저것이 바로 지금 스샤하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이제 또 적수담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서 배들이 정박하게 되죠. 한번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먼저 잠깐 보여드렸던 후문교가 저기에 있다면, 이쪽을 조금 들어와서 10차례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또 하나 중요한 다리인데요. 바로 은정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은이라고 하는 당시에 화폐 하나인 은이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사이를 조은선이 왕래했겠죠. 그리고 이 은정교에서 그 은정관산이라고 하는 은정교 위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서쪽에 있는 향산에 대한 바라보는 그 경치, 이것이 명나라 때 굉장히 유명한 8가지 경치 중에 하나였다고 하거든요. 한번 또 저기 위에 올라가서 그 경치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은정교라고 하는 다리 이제 위에 서 있습니다. 마치 원나라 때에 이쪽을 왕래하는 수많은 조은선들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지금은 이곳이 아주 아름다운 카페 골목으로 바뀌었고, 북경의 시민들이 도시의 각박한 도시 속에서 일종의 그 자연의 정취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한번 쭉 이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저렇게 유람선들을 타고 많은 남녀들이 혹은 젊은이들이 유람선을 타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고, 저 길거리에 따라서는 여러 카페들이, 아름다운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바로 이것이 원나라 때 조은의 중심지,
조은선이 와서 정박했던 바로 그곳이 여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쪽에서 조은선에서 내렸던 많은 화물들이 있잖아요. 그 화물들을 가지고 사고 파는 시장, 저작거리가 바로 이쪽을 통해서 쭉 발전이 되게 되는 지점입니다. 스샤하이 적수담이 보이고요. 이곳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경항 운하 적수담항이라고 써 있죠. 경항 대운하의 제일 끝에 있는 적수담 찌쉐탄의 항구다라고 되어 있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이거 역시 세계문화유산에 대운하가 등재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비석이 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비석인데, 경항 운하 적수담 항 비기라고 해서 경항 대운하의 적수담을 갖다가 그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쭉 기록을 해놨고요. 저기 끝에 보니까 2007년도에 북경시에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차례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새 한글로 된 부분들이 있네요. 여기 나와 있죠. 10차례에 오셔서 옛날 북경 특색을 만끽하세요. 10차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궁, 자금성 뒤편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하면 지금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이제 요점이 되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은정교라고 하는 걸 봤었죠. 이 앞에는 전해, 앞에 있다 그래서 치엔하이. 이 뒤에를 후해, 호하이. 이것을 서해라고 세 개에 그러고, 이 서해, 후해, 전해를 하나로 일컬어서 이걸 갖다가 적수담 혹은 시샤하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은정교나라든가 후문교가 이제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송경령 선생 등의 고고, 송경령의 고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또 이렇게 관악묘도 있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다리는 여기에 있는 이제 또 다른 은정교인데요. 이게 이제 본래 이제 은정교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은정교의 그 가운데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형태가 보면 은으로 만든 정 같다. 그래서 은정교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에 올라가서 서쪽을 바라보면 서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서산을 바라보는 풍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은정교 위에서 바라보는 서산이 가장 아름다운 절경이다, 이렇게 좀 알려서 은정관산, 인띵 관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것이 10차례 시샤하이의 가장 중요한 경관의 하나로 이렇게 됐습니다. 1989년에 다시 한번 북경시로부터 보호 문물 단위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한번 그게 보이는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은정교 위에 올라왔는데요. 이 은정교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경치는 저 뒤에 이쪽이 이제 전해, 지엔해오, 뒤가 호하입니다. 전과 후가 있어서 이쪽을 사이를 연결하는데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배는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아무리 사방을 지금 둘러보지만 서쪽에 있는 그 서산을 안 보입니다. 북경의 공기가 나빠서 그런지 제 시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볼 수가 없네요.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배를 봅시다 그냥.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저기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술집, 바, 음식점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은정관산이라고 하는 말이 적혔다 그러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이런 이쪽에 색깔 들어있는 것들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전에 이것이 은정관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원나라 때 수도였던 원의 대도 도성의 유적지가 있는 공원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발굴된 것 중에 지금 여기 있는 동전이 보이시나요? 이 동전이고요. 이 동전에 보면 여기에 지정통보라고 써 있죠.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나라 쿠빌라이 칸 때 연호지요. 쿠빌라이 칸에 만들었던 하나의 연호고, 여기서 발굴된 그 얼마나 상업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원나라 도성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원의 도성인 이 대도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벽돌을 가지고 만든 성이 아니고 토성, 즉 흙을 쌓아서 만든 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대도가 내려가면서 남아있는 흔적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말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마도 몽골족, 원의 지배자였던 몽골족의 말 타는 습속을 좀 기리기 위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말을 타고 쉬고 그랬었겠죠. 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걸 한번 보니까 여기 있는 건축물 중에 바로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인물이 원의 도성열 대도를 지었던 쿠빌라이 칸인 것 같습니다. 이 쿠빌라이 칸이 여러 신료들을 불러서 이 대도를 이 지역을 점령하고 대도라고 하는 큰 성을 짓고 연회를 베푸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의 대도의 성벽의 유적들입니다. 아쉽게도 원 대도는 토성이기 때문에 명나라가 원을 지배한 다음에 원나라의 대도 토성은 사실상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원의 대도가 남쪽으로 한 오리 정도 내려온 곳에 명나라 자금성이 세워진 거죠. 따라서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유적지가 북경에 지금 남아있는 이 원대도 성벽 유적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좀 한가로운 이 북경 시내의 자금성 위쪽에 있고요. 위쪽에 약간의 그 해자 같은 물이 좀 남아 있고, 이곳을 따라서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이 땅, 여기가 이른바 그 당시에 토성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이 아래에 원나라의 몽골의 그 지배자들이 만들었던 그 대도의 성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지는 않으나 어쨌든 그런 면을 좀 기억을 해보면서 바로 이 원대의 쿠빌라이가 대도라고 하는 북경의 수도를 세운 이후에 남방에서 수많은 물자를 필요로 했고, 그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썼죠. 하나는 대운하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 대운하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물자, 그것이 통해화를 통해서 또 이 안에서의 적수담에 내려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좀 보기도 하였고 또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다음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드디어 찾아온 이곳은 상당히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북경의 서쪽에 있는 행정학원 안쪽에 있는 마테오 리치의 묘소입니다. 마테오 리치의 묘가 있고 그 이후에 여러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간단한 설명이 있어서 한번 이것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마또 마테오 리치를 표시한 거죠. 이마두와 외국의 전교사의 묘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탈리아의 저명한 전교사였던 이마두와 그 부분의 명청 이래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묘지이다. 명나라 만력 10년 1582년 이마두 마테오 리치는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와서 중국을 향해서 중국인에게 서방의 천문, 역법, 지리, 수학 등의 여러 과학 지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만력 38년 1610년이 되겠는데요. 이마두는 이 북경에서 병에 걸려서 사망했고 그 다음에 이곳에 바로 입장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지역은 이 바로 수도인 북경으로 왔던 여러 예수의 선교사들의 그런 묘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탕양망, 아담샬이죠, 남해인, 페르비스트죠. 이런 사람들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의 묘지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청대에 이곳에 세워졌던 여러 전교사들의 비가 64개의 비석이 남아 있고요. 2006년에 전국의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보겠지만 여기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의 묻혀져 있는 묘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이쪽에 가서 마테오 리치 묘소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마테오 리치 리마또우의 묘소에 있는 묘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이 길에 있는 것처럼 좀 우리들을 좀 숙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마 서울에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화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묻혀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양화진에 갔을 때에도 비록 크기는 아담하지만 그 안에 묻혀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의 그 부분들을 느낄 수 있듯이 이곳 베이징에 있는 이마두의 묘소에 오면 바로 그런 양화진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마테오 리치는 이곳에 광주를 통해서 1582년 마카오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고요. 그 이후에 베이징에 있는 황제, 당시 만력제를 만나기 위해서 쭉 올라와서 결국 이곳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성하는 과정에 올라가는 과정에 바로 우리의 수업의 과제인 대운하를 이용해서 양자강 이남에서부터 양자강을 위로 해서 베이징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 과정에서 마테오 리치가 남겼던 책이 있는데요. 그가 아주 예리한 지식을 가지고 또 당시에 서양의 많은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문물들, 특별히 대운하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많은 점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테오 리치의 중국 찰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대운하에 대한 이용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는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살다가 1610년 바로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선교사이고 또 중국 북경에 수도가 있는 북경에 처음으로 그 자신의 거처를 마련했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마테오 리치가 묻혀져 있는 묘비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평상시에 문이 많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 있는 그 비석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저 안에 보면 야소회사 이공지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소, 중국어 발음으로는 예수입니다. 예수회를 뜻하는 것이죠. 야소회사, 예수의 선교사인 리공, 리라고 하는 것은 마테오 리치 할 때의 이로울 리자에 쓰는 리치를 이로울 리자로 발음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인 이공의 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리의 의미를 갖다가 담아 있는 이 뜻을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조나단 스펜스는 그가 썼던 책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이로울 이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왜 마테오 리치는 한문의 밝은 사람으로서 그 이롬을 갖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신의 성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나단 스펜스의 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